여들톡 들으면서 나도 팟캐스트 한번 해볼까? 라고 생각해본 톡토로들 계신가요? 어렵지 않습니다. 글로벌 최대 스트리밍 플랫폼 스포티파이와 함께라면 누구나 팟캐스트를 제작하고 발행할 수 있어요. 녹음부터 편집은 물론 여러 다른 팟캐스트 플랫폼에 한 번에 배포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좋은 걸 좋다고 말하는 여들톡처럼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를 세상과 나눠보세요. 스포티파이가 여러분을 도와줄 거예요. 지금 바로 스포티파이에 가입하고 팟캐스트를 시작해보세요. 심지어 무료입니다.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탄핵 사건이므로 선고 시각을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22분입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마치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여자 둘이 토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선우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하나입니다. 드디어 전 대통령 내란 수괴 윤석열이 파면되었습니다. 네, 4월 4일 오전 11시 22분에 헌법재판소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선고했습니다. 톡토로 여러분들 파면 선고 어디에서 들으셨나요? 많이들 귀를 쫑긋 기울이고 이 결정문이 낭독되는 동안 아주 긴장해서 들으셨을 텐데 선우 씨는 집에서 들었죠? 네, 저희가 대통령 파면 선고 듣는 게 첫 경험이 아니잖아요. 살면서 이런 걸 두 번씩이나 겪을 줄은 몰랐는데 두 번째였고 11시에 발표가 된다는 걸 알고서 그날 아침부터 좀 뒤숭숭하기도 하고 떨리기도 해서 좀 뭔가 다른 일이 손에 안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뉴스를 틀어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탁구장을 가는 날이어서 탁구를 치러 갔어요. 그리고 탁구장 내에서 작은 시합들이 있는 날이었기 때문에 정신없이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풍미 마스터 클래스의 백지혜 작가가 저에게 알려줬죠. 파면됐대. 아니 저도 선고를 듣자마자 하나 씨에게 바로 문자를 전송했잖아요. 이 뉴스를 빨리 알려주고 싶어서. 근데 왜 저의 연락은 바로 못 받은 거죠? 아니 애플워치가 그 전에 다른 스케줄을 알려주려고 막 붕붕 울리니까 제가 게임을 하다가 자꾸 집중력이 흐트러져서 이 알림을 껐던 거예요. 아하. 근데 저한테 문자로 보냈잖아요. 네. 그리고 다른 단톡방에도 막 이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카톡을 보냈는데 카톡 서버가 다운됐다면서요? 맞아요. 근데 우리가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선고 때 경험이 있잖아요. 11시에 선고가 발표된다라고 해도 결론부터 얘기하지 않는다는 걸 그때 한번 겪어봐서 알고 있었죠. 그래서 선고문을 꽤나 긴 시간 낭독을 한다라는 거를 미리 인지를 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듣다 보니까 이 선고문의 내용 자체가 인용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식의 논리 구성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파면이다라고 확신을 하고 제가 하나씩 문자창을 열어서 메시지에다가 파면 느낌표 이렇게 입력을 해놨어요. 그리고 결론이 나면 전송만 누르려고 거의 속보를 쓰는 기자의 빙의에서 그렇게 준비를 하고 바로 보냈는데 보람이 없었던 거지. 애플워치 꺼져 있어서. 받을 사람이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거지. 근데 그 순간은 정말 너무 전율이 흐르고 도파민이 터져나가는 맞아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우리 탁구장 안에서도 다른 많은 사람들이 파면? 그렇지, 그래야지. 전원일치래요. 맞아, 그래야지. 그러면서 아주 신나게 탁구를 쳤는데 끝나고 나서 이 감흥을 나누기 위해서 백지혜 작가랑 저랑 선우 씨랑 동네 피자집에서 맥주도 낮술을 한잔하고 축하의 건배를 나누고 그동안 4개월 동안 쌓였던 그 불안감과 스트레스를 그래도 좀 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이어야 하지만 8명인 이 인원들 사이에서 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혹시 기각 의견이 3명 이상이 되어서 인용이 안 되는 건 아닌지 이런 불안감도 도사리고 있었잖아요. 근데 8대0 전원 찬성으로 의결이 되어서 그게 정말 다행스러웠고 제가 같이 점심을 먹으면서 저만 방송을 실시간으로 봤잖아요. 선고문 낭독을. 그래서 하나 작가랑 백지혜 작가한테 집에 가면 꼭 이 선고문을 전문 낭독을 들어라. 이걸 듣는 게 지난 4개월간의 우리가 이 불합리와 지지부진한 이 일처리를 참으면서 기다렸던 탄핵에 대한 열망을 굉장히 씻은 듯이 뭔가 위로해주고 다독여주는 그런 힘이 있더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려 123일 만의 일입니다. 12월 3일 이후로 톡토로 여러분들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톡갈 한번 가겠습니다. 좋은 걸 좋다고 말하기 여둘톡 143화 주제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입니다. 이어 둘 톡토로 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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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워. 어느 톡토로께서 여둘톡이 126화 때 처음 이 친위 쿠데타와 내란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탄핵 집회 나갔던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142화까지 오는 동안에 아직도 선고가 내려지지 않고 있다. 이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그야말로 겨울 내내 그리고 맞아. 봄까지 이렇게 긴 시간이 흘렀네요. 누가 이렇게까지 끌 줄 알았겠습니까? 정말 그동안은 믿어지지 않는 일들의 연속이었죠. 심지어 이 헌재 선고가 나기 전 몇 주 동안은 헌재가 이제 결론을 내줄 줄 알았는데 헌재마저도 이유를 알 수 없이 이렇게 다 끝나고 난 뒤에 보면은 8대0으로 당연한 결론이 나왔어야 할 일이지만 계속해서 선고를 미룸으로 인해 가지고 국민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굉장히 많은 혼선이 심화됐었죠. 헌재에도 분명히 책임이 있어요. 이게 이렇게까지 미뤄졌던 이유에 대해서 국민들은 알 권리가 있지 않나요? 여튼 여러 재판관들이 힘을 합쳐서 쓴 이 결정문, 문영배 재판관이 낭독한 이 결정문이 이 법률적인 용어들을 국민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비교적 쉬운 말로 풀어 써서 이것의 낭독을 듣는 동안 아까 선우 씨 얘기처럼 많은 부분이 우리의 마음이 다독여지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지금 수도 없이 계속해서 다시 나오고 있는 장면이죠.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아, 그 전에 시간 확인. 확인하잖아요. 11시 다음에 조금 일시정지가 있고 22분에 파면 선고가 내려지면서 또 카메라를 탁 쳐다보면서 아이 컨택을 하잖아요. 대한민국은 또 엔딩 요정, K-팝의 나라니까. 그래서 결정문 낭독을 쭉 듣고 마지막 엔딩 요정 장면까지를 보고 났더니 헌재에 대한 불신과 지금까지 너무 스트레스를 가중했기 때문에 막 쌓여있던 짜증 같은 게 많이 풀리긴 했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지금 어떤 법과 논리의 언어에 대해서 굉장히 지쳐있고 신뢰하지 못하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흔히들 법 기술자라는 말을 쓰듯이 법 지식을 가지고 그것을 활용할 줄 아는 사람들이 국민을 위해서 정당하게 상식적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해킹하듯이 그런 식으로 사용하는 것만 봐왔기 때문에 굉장히 좀 피로감을 느끼고 있었는데 이 헌재 선고문을 들으면서는 법의 논리를 조목조목 따지는 정연한 질서 어린 언어가 어떻게 제대로 사용되는가 그것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에 어떤 감정을 위로하는 말들은 하나도 없었지만 정말 그냥 상식적으로 헌법에 위배되는 부분들을 조목조목 따져서 결론적으로 국민들의 이해를 수호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내려졌을 때 정말 그 묵은 채증이 내려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맞아요. 이 결정문을 들으면서 우리가 안심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절차, 상식, 우리가 합의한 법률 같은 것이 촘촘하게
어떤 뼈대를 구성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안정감 때문이었겠죠. 지금까지는 나라가 통째로 그것을 지탱하고 있던 골조 같은 것이 한꺼번에 와르르 무너진 듯한 느낌을 받았는데 이 결정문을 들으면서 그 부분이 여전히 튼튼하게 남아있음을 확인받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일 거예요. 결정문은 처음 시작할 때 사건 개요를 이야기합니다. 사건명은 2024 헌나 8 대통령 윤석열 탄핵 심판. 청구인은 국회고 피청구인은 대통령 윤석열이죠. 그리고 핵심 쟁점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및 국회의 권한 침해 행위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는지의 여부, 이것을 쟁점으로 따져봤습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은 사법심사 대상 적법 요건 판단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6가지 부분을 체크를 하죠. 이 비상계엄의 선포가 이제 법적인 적법성을 따질 수 있는 요건에 맞는가, 그걸 먼저 살피고 들어가는 거죠. 첫째로 계엄 선포는 사법심사 대상이다. 이 계엄 선포가 적법한 것인지 헌법 법률을 위반한 것인지에 대해서 판단이 가능한 일이다. 그리고 이 탄핵안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일사부재의 원칙이라는 거는 국회에서 한 회기 안에 한 건을 한 번 다룬다라는 건데 12월 7일에 탄핵 법안이 올라갔다가 부결됐잖아요. 그때 우리가 다 알다시피 국민의힘 의원들이 투표를 안 하고 자리를 떴죠. 대다수가. 그래서 12월 14일에 다시 의결을 내렸는데 이게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12월 7일에 부결된 것을 14일에 다른 회기 때 다시 의결에 붙였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몇 시간 안에 계엄이 해제되었죠. 국회에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그렇게 해제됐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계엄으로 인해서 탄핵의 이유는 발생하였으므로 이것은 적법 요건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피청구인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에서는 이게 계엄을 발효시켜서 몇 시간 안 갔으니까 제대로 된 계엄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한 거잖아요. 날건달들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탄핵 소추권을 남용한다라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도 그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소추 절차와 사유가 모두 적법하다. 그래서 사법심사 대상 적법 요건 판단에 대해서는 결론이 탄핵 심판 청구는 적법하다. 라고 전제를 정리를 다 해두고 그 다음으로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따지는 거죠. 네, 탄핵 사유별로 탄핵 소추 사유가 적법한지를 따져보는 내용이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근데 재판관들은 이런 딱딱한 법률 용어를 계속 써오는 사람들이긴 하지만 이거 선우 씨랑 저랑 지금 읽으려고 하니까 혀가 정말 꼬이네요. 이 문영배 재판관님도 카메라도 엄청 많고 전 국민이 다 지켜보고 있는데 이것을 읽을 때 정말 쉽지는 않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하지만 그분한테는 되게 매번 사용하는 용어들이니까 훨씬 친숙했겠죠. 자, 첫째로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 이것의 실체와 절차를 모두 따져봅니다. 우리가 탄핵에 대해서 이야기를 몇 번 했었잖아요. 여들톡에서. 그때 이 마셜로라고 하는 말을 처음 알게 됐다. 보니까 계엄이라는 것은 국가의 비상사태, 전쟁이라든가 커다란 재난이라든가 이런 것이 발생했을 때 빨리 이것을 수습해야 되기 때문에 계엄 사령관에게 권한을 모두 일임해서 이 효율성을 꾀하는 그런 장치인 거죠. 근데 이것이 이번 비상계엄이 실체적 요건을 충족하려면 방금 얘기했던 전쟁이라든가 커다란 재난 같은 것이 발생했느냐를 따져야 되는데 그런 국가 비상사태가 아니었다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실체적 요건은 불충족이 됩니다. 그리고 절차적으로는 그럼 요건을 충족시켰느냐. 근데 국무회의에서 심의를 하지 않고 그냥 일방적으로 선포했고 국회에도 통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절차적인 요건을 위반하는 계엄이었다. 그리고 피청구인 측에서는
경고성 계엄이다. 국민 계몽성 계엄이다. 이런 주장을 펼쳤잖아요. 이것도 말이 안 되는 얘기다. 본인은 그렇게 주장할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말이 안 된다라는 얘기죠. 나 경고성 사형 선고 내리고 싶어. 얘네들 다. 근데 이 선고문을 들어보면 그런 식의 표현들이 많았어요. 피청구인 측에서는 그렇게 인지할 수 있으나 그렇게 주장은 하나. 그러니까 네 말이 다 틀렸다. 네가 생각하는 거, 받아들이는 거, 네가 주장하는 거 그거 아니야. 이것을 굉장히 세련되고 교양 있는 법의 언어로 풀어서 얘기를 해준 거죠. 지금 절차적 요건을 위반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왜 그 계엄 선포됐을 때 이것을 해제하기 전에 국회의원들이 막 모여 있고 근데 국회 창문이 깨지고 중무장을 한 군인들이 국회에 막 들어오고 헬기가 날아오고 장갑차가 오고 정말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잖아요. 근데 우원식 의장이 기다리라고 계속 얘기하면서 우리 국민들은 잠을 못 자고 지켜보고 있는데 계속해서 결론을 안 내리는 듯이 우리에겐 보였잖아요. 그때 너무 답답해가지고 친구들이랑 막 카톡을 하면서 아니 왜 이렇게 질질 끄는 거야 이러면서 부글거렸는데 그것이 다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이것을 해제하기 위한 것이었죠. 그때는 그럼 뭘 기다리고 있었지? 여기에 온 국회의원들이 투표를 하기 위해서 비상으로 새벽에 전원을 다 올리고 그 투표해서 전광판에 그 들어오는 시스템 있잖아요. 그거를 가동시키고 모든 요건이 다 충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나서 그것이 해제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사봉을 내려쳐서 선포하기까지 그걸 라이브로 지켜보고 있는 국민들로서는 이 보좌관들이 문을 막고 이러고 있지 않으면은 군인들이 문을 부수고 들어와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면은 비상계엄 해제를 못하는 거고 그러면 정말 너무 큰일이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지켜보고 있었는데도 적법한 절차를 다 지켜서 정당하게 비상계엄을 해제했던 게 현명했던 거죠. 그리고 이때 민주당에서 당원들에게 전체 문자를 발송해서 여의도로 모여달라라고 굉장히 기민하게 빠르게 대처를 했죠. 그래서 국회의원들 다 담장 넘어서 들어가고 그리고 국민들도 다 달려와가지고 장갑차 앞을 막아서고 새벽까지 돌아가지 않고 그때 또 얼마나 추웠는데 12월 초에 그렇게 다 지켜보고 있었고 그게 만에 하나 조금이라도 어긋났으면 지금은 전혀 다른 상황을 우리는 살고 있었겠죠. 맞아요. 그때 정말 빠르게 여의도로 달려가준 시민들에게 우리는 빚을 크게 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군경의 국회 투입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에서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하고 국군 통수권을 남용했다. 그리고 군인들을 시민과 대치되게끔 그런 상황을 만들었다라는 이유로 헌법에 위배된다는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의 출입을 차단하고 물리력 동원을 지시했다는 것, 그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다. 근데 이렇게 써놓으면 너무너무 당연한 말인데 이 헌재의 결론이 계엄을 옹호하는 것이 될까 봐 정말 마음 졸였던 걸 생각하면 우리의 어떤 신뢰도가 얼마나 많이 흔들리고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그리고 계엄사령부의 포고령에 대해서도 위헌 여부를 따져봤습니다. 이 포고령을 우리가 시간이 4개월 지나는 사이에 잠시 잊고 있었는데 이번에 헌재 선고문을 들으면서 다시 찾아봤더니 정말 기막히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더라고요. 여기에 그런 얘기가 있었죠. 국민들의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한다. 기가 막힌다 정말. 그리고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여들톡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었겠죠. 소년이 온다에 보면은 출판물을 들고 계엄사에 갔다가 그 검열 과정에서 계엄사의 사람이 이 출판물 담당자의 뺨을 7대를 때리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1대, 2대 해서 그 사이사이에 이야기들이 있고 7대까지 가는데
이게 사실은 김혜순 시인의 실화라고 하죠. 출판사에서 편집자로 일을 하다가 계엄사에 가서 뺨을 7대를 맞고 나왔던 일. 그런 일을 실제로 겪은 사람이 있었고 또 그것을 작품으로 또 써낸 사람이 있었고 그리고 그분들은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작품 활동을 해서 세계적으로도 아주 대단히 인정받는 시인과 작가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일로부터 수십 년이 지나서 2024년에 이런 포고령이 한국에 다시 내려질 뻔했다는 것, 내려졌었죠. 몇 시간이지만 너무 끔찍하지 않나요? 이 포고령에 의하면 어떤 현실 인식이 심각하게 뒤틀려 있는데 그 현실 인식은 지금 반국가 세력이 대한민국을 체제 전복을 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포고령에 따르면. 근데 반국가 세력은 누구이며 체제 전복은 과연 무엇인가? 윤 대통령 자신에게 동의하지 않고 자기가 권력을 이어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을 다 반국가 세력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가 반국가 세력인 걸 모르고 제가 요새 읽고 있는 책이 불통, 독단, 야망이라고 하는 스티브 테일러라는 영국의 심리학자가 쓴 책인데 뭐 이를테면 히틀러, 트럼프, 이탈리아의 예전에 베를루스코니, 푸틴, 영국의 보리스 존슨까지 불통적인 그런 리더들에 대한 분석을 담은 책이거든요. 근데 놀라울 정도로 너무 비슷해요. 그리고 그 공통점이 제가 읽으면서 이거 완전 윤석열이잖아.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소름 끼치게 비슷한 여러 면면들 중에 선우 씨가 방금 얘기한 것처럼 현실 인식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 자기만의 세계에 살고 있는 거지. 자기만의 세계에 살고 있고 다른 사람의 감정이라든가 자신이 틀렸다는 말 같은 것 그런 것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죠. 자기만 무조건 옳고 그리고 남들의 감정이나 남들의 상황이 어떻게 되든 그것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이 정신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병리적인 건데 이런 상태의 사람들이 밀어붙이는 어떤 그런 과단성 있는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카리스마가 있다거나 결단력, 실행력이 있다는 걸로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권력욕에 약간 미쳐있고 그리고 자신이 옳다는 것에 한치의 의심도 하지 않는 사실은 못하는 거죠. 이런 인간들이 곳곳에서 득세를 하고 있는 게 요즘의 분위기라는 거죠. 자, 이 포고령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에서는 국회나 정당의 활동을 금지하는 것이 권력 분립의 원칙과 대의제에 위반이 된다라고 했고 이 포고령을 위반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개헌법에 의거해서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라는 포고령의 내용은 기본권 및 영장주의에 위반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진짜 들으면 들을수록 정말 제정신이 아니야. 그리고 네 번째로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한 건에 대해서 병력을 동원해서 선관위의 전산망을 점검하도록 지시한 것 이것에 대해서도 선관위 독립을 침해했다. 그리고 영장주의를 위반했다. 라고 짚었고요. 근데 자꾸 이렇게 선거가 조작됐다라는 음모론을 극우 유튜버들이 퍼뜨리고 심지어 전 대통령조차도 이것을 믿었는데 이렇게 조작된 선거라면 자기 자신이 당선된 거부터를 부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기는 그렇죠. 왜 멀쩡하게 뽑혔는데 자기 이후에 총선에만 이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본인이 사실은 여론조사 조작으로 당선이 된 거 아닌가요? 맞아. 윤석열은 사실 당선 무효가 돼야 돼요. 그 전에 지금 명태균 게이트가 막 이제 더 점점 열릴 거잖아요. 선거 이전에 법을 위반해 가면서 캠프를 돌리기 시작했고 그리고 가짜 여론조사로 여론을 호도했기 때문에 선관위를 탓하고 있을 게 아니죠. 본인부터가. 본인의 선거에서부터 본인이 잘못한 게 이미 너무 크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요 인사들, 여당, 야당의 주요 지도자들, 그리고 법관들까지 체포와 구금을 지시하면서 위치를 추적시킨 그런 기록과 증거가 남았는데 이것은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행위이다라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이 결정문 전문이 또 알라딘이 발빠르게 무료 전자책으로 내놓았죠, 이미. 결정문을 읽어보면은 전체가 114페이지고요. 거기에 83페이지에 가면은 11 결론 이렇게 나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괄호 열고 헌법 제1조 제1항 이렇게 나오죠. 오늘 여둘톡 143화의 제목이기도 한 우리나라 헌법 제1조 제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가 이 결론에 제일 처음에 쓰여 있습니다. 정말 더 쉬운 말로 요약을 하자면 대통령 너가 되게 힘들어서 한번 계엄해봤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쉽게 선포할 수 있는 게 계엄이 아니야. 그리고 정치적인 어려움은 정치적인 문법으로 풀어가면서 네가 야당 설득해서 협치를 해야 돼. 총선 결과도 보지 않았니? 민심은 이래. 그래. 그것을 정치적으로 해결할 생각을 하지 않고 이렇게 헌법에 위배되는 계엄을 내렸다는 것은 너는 대통령의 자격이 없어. 그러니까 국민들은 너를 파면해서 얻는 이득이 네가 계속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것보다 훨씬 커. 얼른 꺼지렴. 이렇게 요약될 수 있겠죠. 이 문장이죠. 무엇보다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모든 국가적 손실을 압도한다. 국가적 손실이 정말 큽니다, 여러분. 지난 4개월 동안 계엄 선포 이후에 벌어지고 있는 경제적 손실도 어마어마하고요. 사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차지하고 있는 기간에 제대로 직을 수행하지 못해서 이뤄진 국가적 손실도 지금 어마어마하죠. 그 어마어마한 손실을 2025년 4월 4일에 일단 끊었습니다. 선우 씨 축하합니다. 네, 하나 씨도 축하합니다. 우리는 다시 민주공화국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목이 메이네요. 선우 씨 오늘 목 상태가 좋지 않은데 목과 별개로 이 파면 선고 이후에 잠은 확실히 잘 자고 있지 않나요? 맞습니다. 정말 계엄이 선포되고 뭐 저만 그런 게 아니겠지만 한 달 동안은 잠을 제대로 잔 날이 없어요. 2시간마다 깨서 뉴스를 확인하고 가슴을 진정시키고 여러 가지 불길한 상상에 빠져들고 이런 시간이 이어졌고 뭐 한 달이 지나고 나서 몸은 적응을 했다고 하지만 올해 들어서부터는 탄핵이 빠르게 진척이 되지 않고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질질 끌었잖아요. 연초로 돌아가 보면 이 내란범을 체포하는 데만도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맞아요. 체포를 처음 시도한 게 1월 3일부터인데 실제로 체포된 게 15일이고 그러니까 거의 12일 동안을 한남동에서 체포를 시도하네 말았네 어쨌네 이 얘기를 들으면서 계속 초조하게 기다렸죠. 맞아. 몇 시간을 이제 체포하러 몇 명이 투입됐다. 어디까지 진입했다. 그거 계속 몇 시간 동안 화면 지켜보고 있고 그랬죠. 지난 4개월 동안 언제 가장 힘들었나 생각해보면 계엄이 선포된 직후에는 놀라움과 분노가 컸던 것 같고 그 뒤에 12월에는 이제 탄핵 법안이 가결이 되면서 이제 해결할 일만 남았겠구나라고 희망을 조금 회복을 했다가 그게 12월 14일이었죠. 그렇죠. 그때는 처음에 한번 부결되고 이제 가결됐으니까 착착착 해결이 될 거야 라고 생각했었죠. 맞아요. 그리고 남태령 행진이 12월 21일이었어요. 동지였죠. 그래서 이때는 시민들이 정말 그전에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단결과 연대를 거리에서 보여주면서 정말 새로운 힘을 보여주는구나 이런 거를 되게 희망차게 느끼고 있다가 1월 들어서 대통령 경호처의 협조 거부로 체포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 지지부진한 시간을 겪으면서 굉장히 지치기 시작했고 그리고 1월 19일의 일이었죠.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되었을 때
그를 지지하는 극우 세력들이 서부지법을 점거하고 난동을 부렸죠. 그때가 그 광경의 어떤 끔찍함과 더불어서 가장 절망적인 때였던 것 같아요. 저에게는. 맞아요. 폭동이었죠. 그 정말 무법천지였어요. 그리고 그것을 경찰이 막 트랙터에서 사람을 끌어낼 때와는 달리 그걸 또 방관하고 있는 듯 보이는 것도 너무 분노가 치밀었고요. 믿을 수가 없었죠. 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법원 안에 들어가서 컴퓨터를 막 부수고 서버에 물을 뿌리고 그런 짓을 합니까? 그리고 막 방마다 찾아다니면서 무슨 재판관의 이름을 부르면서 위협하고 너무 끔찍했어요. 그걸 중계하면서 유튜버들은 또 수익을 올리고 있고. 우리가 이 내란을 어떻게 이 내란의 책임자들을 어떻게 처벌하고 앞으로 나아갈지 시민들이 잘 지켜봐야 할 텐데 서부지법 난동에 대해서도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는지 똑똑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엄벌을 내려야 됩니다. 그리고 또 정말 힘들었던 때가 이렇게 난리를 쳐서 체포하고 구속을 시켜놓은 내란 수괴를 정말 어이없이 그것도 여성의 날에 석방시켜준 거. 아휴. 그래서 막 뭐라도 됐냐 웃으면서 막 주먹을 쥐면서 이렇게 지지자들 앞에 나서고 이 꼴을 보고 있으니까 정말 속이 뒤집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야말로 정말 법 기술이라는 게 어떻게 나쁘게 쓰일 수 있는가. 구속영장과 체포영장에 뭐 날짜로 계산하고 시간으로 계산하고. 그러니까. 이런 따위에. 지귀현! 네, 지귀현, 심우정. 네, 이 이름들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이름이 되었고요. 사실 지금도 이 내란범에 대한 탄핵 선고가 내려졌지만 여전히 멀쩡하게 대통령 관저에서 이 내란에 공모한 자들을 만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진짜. 이걸 왜 내버려 두고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청와대 이제 개방할 거니까 하루도 더 있지 말고 당장 나가라고 해서 쫓겨났잖아요. 근데 지금 대통령 관저라고 해놓은 여기에 지금은 파면되어서 대통령도 모두 아닌데 이건 불법 점거와 마찬가지죠. 그렇죠. 쫓아내야죠. 거기서 무슨 접견을 하고 있어. 톡토로들이 우리 엄청 신나게 방송하겠다라고 했는데 여전히 펄펄 열을 내고 있었네요. 아 진짜 이번 주 방송 기대된다. 얼마나 즐겁게 신나게 방송할까라고 톡토로들이 적어주셨는데 어떡하죠? 분노의 연장선이라서? 마냥 기쁘게 방송할 수만은 없죠. 지금 우리가 4개월 동안 겪은 것은 우리나라의 나라 자체 시스템에 대한 믿음이 전체적으로 붕괴하는 그런 경험이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설마 그럴 리가 있어? 설마 그렇지는 않겠지라고 했던 게 속속 계속해서 그렇게 된 걸로 드러나 왔던 형국이었잖아요. 하지만 저는 4월 4일 헌법재판소의 이 선고를 들으면서 다시 애국심이 부활했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민주주의 짱이다. 우리나라 진짜 멋있다. 정말 가슴이 이렇게 뻐렁친 적이 너무 오랜만이었다니까요. 그게 바로 국뽕입니다.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의 내공이 이렇게 쉽게 흔들리지 않는구나. 대통령 한 명이 이 사악한 의도로 미친 짓을 해도 이걸 바로잡을 수 있는 탄탄한 법적인 시스템이 마련이 되어 있구나. 이게 진짜 지난 4개월의 마음고생을 많이 해소시켜 줬어요. 그리고 이 믿음을 근거로 해서 정말 구석구석 지쳐있고 닫혀있는 이 나라를 잘 회복시켜서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고요. 저도 나라 자체에 어떤 무조건적인 애정을 가지고 있는 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국뽕이라고 하는 게 참 저와는 거리가 먼 무언가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번 내란 사건을 겪고 난 뒤에 이것을 수습해가는 것을 지켜보고 난 뒤에는 이 나라의 국민들의 어떤 지치지 않는 열성과 그리고 시스템이 너무도 타락한 데가 많이 보이기도 했지만
근간까지 완전히 흔들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믿음 이런 것 때문에 참 나라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좀 낯간지럽지만 자부심 같은 것도 느껴지고 그래요. 맞아요. 지금 미국에서도 트럼프에 반대하는 시위가 격렬하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주요 도시들에서 수십만 명이 거리로 나와서 시위를 벌이고 있는데 그들은 또 한국을 굉장히 부러워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4개월 동안 국민들이 다 모여서 수도 없이 집회를 가졌죠. 근데 그 집회를 가지는 동안 어떤 폭력 사태라든가 유혈 사태라든가 이런 것들이 벌어지지 않고 그 독한 한국의 추위 속에서 광장에서 사람들이 매번 그렇게 모여서 행진하고 노래하고 그럴 수 있었다는 것도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특히 저는 이번에 비상행동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었잖아요. 여러 시민단체들의 급작스런 연합 같은 거였다고 하는데 이 비상행동에서 보여주었던 여러 일을 해나가는 방식 그리고 집회를 하기 전에 이 광장이라고 하는 공간에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임해야 하는지 혐오와 차별이 섞인 발언 같은 것을 서로 말하거나 듣지 않게 하기 위해서 수칙을 미리 얘기를 해두고 그리고 사람들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얼마나 잘 그것을 조율했는지 미리부터 준비해온 국가 행사라도 이렇게까지 잘하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이번 내란 이후에 집회의 문화가 또 우리 시민들에게는 직접 민주주의를 어떤 방식으로 실험해 볼 수 있는 그런 장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는 국회의원을 선출해서 그들이 시민들의 이익을 대변해서 일하는 그런 식의 대의민주주의 제도를 채택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투표를 하는 것이 뭔가 정치 행위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고 선거가 없는 기간에는 시민으로서 뭔가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많지 않다고 느껴질 때가 많았는데 이번에 광장에 나서서 이렇게 다양한 의제를 가진 다양한 시민 주체들이 자기에게 가장 중요한 이야기들을 공유하고 자기가 바라는 미래 우리나라, 자기가 바라는 살고 싶은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직접적인 목소리로 들으면서 정말 구체적으로 우리의 미래를 그려볼 수 있었다는 거, 그게 굉장히 큰 의미였고 그게 정말 지칠 때마다 광장에 나가서 집회에 나가서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근거였던 것 같아요. 문영배 재판관이 낭독하는 그 선고문을 들으면서 법의 언어, 어떤 질서 있는 언어, 논리적인 언어로 정의를 확인하고 우리나라의 어떤 민주주의의 내공을 확인을 했다면 그 반대편에서 논리나 법이 아니라 정말 살아있는 개인의 삶의 이야기, 구체적인 목소리, 생생한 목소리, 권위 밖에 있는 그런 실존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광장에서 들을 수 있었다는 게 그 두 가지가 우리의 민주주의를 한꺼번에 구성한다는 거, 어느 한쪽만으로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를 확인하는 4개월이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남태령 대첩이 있었던 날이 12월 21일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남태령에서 그 추위 속에서 밤을 새게 됐던 그 밤이 동짓밤이었죠. 그리고 4월 4일 파면이 이루어진 날은 청명이라고 합니다. 동지는 가장 어둡고 밤이 긴 밤이 긴 대신 그때서부터 해가 점점 길어지기 시작하는 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 암담한 현실 속에서 빛이 태동하기 시작했던 날이라고 한다면은 청명은 이제 뭔가가 맑게 걷히는 그런 때인 거죠. 남태령이 12월 21일이고 그리고 키세스 시위단을 또 빼놓아서는 안 되죠. 한남동에서 그렇게 눈이 펑펑 쏟아지던 날에 급히 공수된 은박 담요를 두르고 길바닥에서 그 밤을 지샌 키세스 시위단이 탄생했던 때가 바로 1월 5일이었습니다.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체포를 촉구하는 시위였죠. 근데 지난주에 작가 한 줄 성명을 내고 나서 제가 MBC 전화 인터뷰를 했다 이런 얘기를 잠깐 드렸었는데 네.
그때 MBC 기자님이 전화를 하셨을 때 제 주위가 이렇게 웅성웅성 시끄러운 소리가 막 들리니까 그 기자님이 지금 시위 현장이세요? 이렇게 물으셨는데 사실 저는 더 현대에 있었단 말이에요. 살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아닙니다. 굉장히 상업적인 공간에 와 있습니다. 주말에는 근데, 집회 갔다가 또 주중에는 생업에도 종사하고 쇼핑도 하고 민주시민은 그런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시끄러우니까 기자님 제가 좀 조용한 데에 한 30분 있다가 그때 다시 통화하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조용한 곳을 좀 찾으면서 제가 한편으로는 그때가 막 영현 베이글 몇 개를 주문했네 뭐 이런 게 나오고 맞아요. 그리고 헌재에서 뭐가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날지 아직 모르던 상태고 이러니까 정말 답답하던 때였는데 불안하고 근데 그 30분 동안 제 머릿속에서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내가 MBC에 이렇게 인터뷰를 했다가 어떤 안 좋은 일을 당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 나중에 그것이 추적되어서 나는 영연백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식의 너무 불길한 생각들이 막 드는 거죠. 그러니까 시신 수송 가방을 그렇게 대량으로 주문했다는 뉴스가 뜨고 이러는데 이름을 걸고 활동하는 작가로서 그렇게 계엄에 반대한다.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라. 이런 주장을 이름 걸고 한다는 게 사실 굉장히 겁나는 일이기도 하죠. 근데 그렇게 남태령이나 한남동에서 그 추위 속에 그렇게 어두울 때 밤을 새면서 그곳을 지킨 분들은 사실은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맞아요. 한쪽에서는 막 극우 세력들이 위협을 하고 난동을 부리기도 하고 그리고 군대를 자기 사병화해가지고 버티고 있는 아직 잡혀가지 않은 대통령이 있고 이럴 때 여러 명이 모여서 맨몸으로 밤을 새며 추위 속에 그곳을 사수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엄청난 일입니다. 맞습니다. 정말 용기 있는 행동을 보여준 동료 시민들에게 우리가 크게 비쳤습니다. 눈이 펑펑 내리는데 그 은박담요 두르고 있는 그런 사진 장면들 볼 때마다 정말 울컥하게 되지 않나요? 근데 그 장면을 그린 그림을 가지고 극우 세력들이 또 탄핵 찬성 집회의 장면이라면서 왜곡해서 갖다 썼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어디다 대고 스탑 더 스틸이래. 진짜 그러네요. 당신들이나 스틸하지 말라고요. 근데 참 이 집회의 문화가 매번 진화를 하는데 이번 4개월 동안 우리가 보게 된 수많은 것들이 있죠. 대표적으로는 응원봉에 출연이 있고 깃발들. 깃발들. 그리고 너무나 넘쳐났던 핫팩들. 그리고 선결제 문화. 여의도에서 카페와 뭐 밥집과 이런 곳에 선결제를 해 두었던 것들. 그리고 남태령처럼 가게가 없는 곳에는 퀵서비스로 음식 보내기. 따뜻한 닭죽 보내기. 그리고 밥차, 커피차. 맞아. 어묵탕 트럭 이런 거 보내기.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그리고 또 난방버스. 맞아. 추울 테니까 난방을 가동한 그런 버스를 그쪽으로 보내서 온기를 계속해서 다시 보충할 수 있도록 만든 것들. 이거는 정말 너무너무 놀라운 창의적인 그런 시도들이죠. 왜 난세에 영웅 난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이 내란 통해 한 명의 영웅이 아니라 시민들이 영웅이 되는 과정을 본 것 같아요. 맞아. 그리고 그게 어떤 엄숙하고 너무 사명감에 가득 찬 서사라기보다는 되게 아기자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재미도 있고 예술적이기도 했어요. 맞아요. 각자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것,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들을 깃발에 써들고 나와서 그게 점점점 분화되는 것을 지켜보는 게 그렇지 세상에는 이렇게 소중하게 지켜줘야 될 가치들이 한 가지가 아니라 너무 다양하게 많지. 맞아. 이것들이 다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세상으로 우리는 가야 하는 거지라는 거를 주말마다 느꼈어요. 그 다양한 것들이 응원봉의 다양한 색깔만큼이나 이곳저곳에서 아름답게 빛나는 것을 계속 볼 수 있었던 4개월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아주 흥을 넣어주는 존재였던 우리 박민주 씨. 진보연대의 활동가 박민주 씨의 그
탁월한 리듬감과 목청. 안정적인 발성. 이제 위플래시는 탄핵송으로 이제 각인이 됐죠. 원곡을 들어도 뭔가 허전하지. 구호를 퇴진. 구호를 같이 외쳐야 될 것 같은. 이제 조기 대선이 있을 예정이죠. 파면 이후로 60일 안에 선출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4월 4일에 파면이 됐으니까 6월 3일 전에는 새로운 대통령을 뽑아야 됩니다. 근데 이전 선거가 바로 윤석열이 대통령이 당선이 됐던 선거인데 여러분 우리 모두 투표 정말 잘해야 됩니다. 저는 윤이 뽑혔을 때 아니 사람들이 투표 과정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다면 어떻게 저 사람을 뽑을 수가 있지? 그게 사실 너무 의아했어요. 여성가족부 폐지 내놓았던 여러 그리고 TV 토론 같은 데 나와가지고 보이는 너무 손바닥의 왕자. 손바닥의 왕자라든가 정책에 대한 무지. 무지하고 그런 여러 태도들이라든가 이 모든 것들이 저 사람만은 절대 되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당선이 됐단 말이죠. 그리고 당선자로서 가장 먼저 했던 그리고 가장 처음으로 큰일 났다 싶게 만들었던 일이 대통령실 이전. 청와대 안 들어가겠다고 버팅기기. 그때부터 아씨 진짜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이 들었죠. 멀쩡히 있는 청와대에 들어가지 않을 거라면 그 이전에 행정수도로서 세종으로 옮긴다는 이야기가 있었으니까 세종으로 또 가면 납득을 하죠. 뜬금없이 자기는 청와대는 안 들어가고 딴 데를 관저를 만들어서 다른 시설을 뺏어서 글로 가겠대. 다행히 집권 기간이 단축이 되긴 했지만 지난 윤 전 대통령이 집권했던 시기 동안 제가 가장 고통스러웠던 감각은 헛짓을 하고 있다라는 감각이었어요. 헛돈을 쓰네, 헛짓을 하네. 선우 씨는 비효율을 진짜 못 보잖아요. 그렇죠. 왜 저 돈을 들여서 저렇게 쓸데없는 짓을 하지? 라는 걸 지켜보는 게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맞아요. 용산 대통령 관저 이전도 그 중에 하나였고 예를 들면 또 대왕고래 프로젝트 그런 식으로 가능성이 낮은 사업에 수천억을 들여서 채산성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뭔가 로또를 탐색하듯이 그렇게 헛돈을 쏟아붓는 거 그리고 실제로 어떤 예산이나 행정력이 가다야 할 그런 부분들은 공백으로 남겨두는 바람에 이태원 참사 같은 일이 벌어지기도 하고 이런 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걸 지켜보는 게 정말 너무 커다란 무력감? 그리고 세월호 참사도 그렇고 이태원 참사도 그렇고 그런 일이 여러 무능과 공백으로 인해서 벌어졌다 하더라도 국가의 수장이라면은 마땅한 예를 갖추고 그에 대해서 사죄하고 유족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겪는 이 끔찍한 아픔을 달래주는 그런 행동들을 해 마땅하잖아요. 근데 왜 유족들을 적으로 돌리냐고. 이것도 너무 말이 안 될 뿐더러 지금 이 내란 사태를 터뜨려가지고 적어도 300조 이상의 예산이 공중분해됐다고 하는데 300조라니 300조라면 얼마나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었겠어요. 문화예술 분야의 지원금이라든가 과학기술계에 들어가는 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삭감하고 없애고 그래서 지금 너무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고 그리고 경기가 얼어붙었죠. 환율도 엉망이 됐고 그러니까 자영업자들은 줄도산을 하고 경제적 손실과 이 전 세계적인 어떤 신인도의 하락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요. 모든 걸 망쳐놨어요. 외국 해외 순방 예비비 다 빼다가 해외 순방 다니면서 엑스포 유치할 거라 그러더니 엑스포는 119대 29라는 엄청 처참한 점수로 유치에 실패를 했고 어떻게 보면 엑스포 유치라는 명목은 그냥 본인이 해외 순방 많이 다니고 싶어서 그냥 가짜로 내건 목표 같기도 해요. 그리고 엑스포가 뭐야 잼버리 같은 그런 작은 대회 하나도 제대로 치르지 못하고 엉망이 나는 꼴을 취임 첫 해부터 우리가 봤잖아요. 우리 정치 얘기는
너무 싫으니까 너무 화가 나니까 좋은 걸 좋다고 말하자 하면서 여들톡을 즐겁게 꾸려나가다가 도저히 못 참고 시사 팟캐스트로 전환할 뻔했던 첫 번째 에피소드가 그 잼버리 때문이었죠. 그러네요. 왜냐하면 해외에서 너무나 한국에 대해서 좋은 인상을 갖고 왔던 젊은이들이 다들 고통받고 힘들어하다가 떠나니까 이게 무슨 짓이야. 그러니까 한국에 온 젊은이들한테 그렇게 못할 짓을 하고 그리고 스스로도 밖에 나가서 온갖 외교 결례를 다 버렸죠.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뭐 대통령 한 명 잘못 뽑는다고 해서 한국이 그렇게 쉽게 망하지 않는다. 내지는 뭐 대통령 잘못 뽑았으면 탄핵시키면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번에 경험을 했죠. 대통령 한 명 잘못 뽑은 대가가 굉장히 큰 국가적 손실로 이어진다. 그리고 탄핵을 시킬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 과정으로 가는 길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다. 정말 민주주의라는 게 이렇게나 많은 사람들의 고통과 노력으로 지켜지는 것이다. 라는 걸 이번에 경험했잖아요. 이 경험을 근거로 해서 정말 다음 대선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탄핵으로 인해서 대통령이 파면되는 것을 저희가 두 번째로 겪었잖아요. 근데 이 두 대통령을 배출한 당이 국민의힘입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이 이 대통령 탄핵안을 결의할 때 아예 참석조차 하지 않아서 그렇죠. 국민들이 그 추운 밤에 국회의사당 밖에 서서 그 의원들 이름을 하나하나 105명의 이름을 불렀던 일이 있었죠. 그 비어있던 의자가 얼마나 모욕감으로 다가왔나요, 국민들에게. 그 당은 해체돼야 됩니다. 네. 새로 치러질 대선에 후보를 낼 자격이 없습니다. 지금 이 당이 지난 4개월 동안 극우 세력을 선동하고 폭력 사태를 조장하고 그러면서 얼마나 국민들을 분열시켰는지 맞아요. 우리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아까 참담한 순간 얘기할 때 하나 빠뜨린 게 있어요. 국회에 백골단이 나타난 거. 국가 질서를 수호한다고 하면서 백골단을 표방하는 청년 단체를 국회에 끌어들인 거. 너무 많은 일이 있어가지고 나 지금 잊어버리고 있다가 정말 뒷목을 잡았어요. 맞아요. 4개월의 시간 동안 우리가 너무 강렬하게 응집된 여러 가지 사건을 겪어서 지금은 정리되지 않는 상태로 있는 경험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고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할 수 있을 때 또 그게 역사가 되겠죠. 이번에 대통령 파면 경험을 겪으면서 또 우리 시민들의 어떤 민주화 내공이 또 성숙됐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도 잊혀지지 않는 정말 꼴보기 싫은 순간 하나 얘기해도 되나요? 네네. 최상목이 퍼스널 컬러 진단하고 있었던 거. 네. 그분은 뭐 미국 국채에 또 2억 투자하셔서 환율을 방어해야 될 수장이 네, 여러 가지로 뭐 본인의 영달을 꾀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한독수 총리 뭐 이런 분들 우리가 오랫동안 잊지 못하겠죠. 지금도 대통령 관저를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는 민간인 윤석열 씨. 이 사람을 나중에 기억할 때 정말 소통에 대한 의지가 없었던 대통령, 그리고 특권만 누리려고 했던 대통령, 그리고 가장 많은 거부권을 행사했던 대통령이라고 기억을 할 것 같아요. 다음 대선에서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야 될지 국민들도 각자 생각이 다르겠지만 저는 이 인물과 반대로 정말 열심히 일하는 그런 사람을 뽑고 싶습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이게는 국민에게 총구를 들이댄 대통령이었죠. 참 우리 정말 이번 겨울 봄까지 별별 꼴을 별별 일을 다 겪었습니다. 저희가 오늘 드디어 시사 팟캐스트가 되어버린 것 같네요. 아니야, 마지막으로 왜냐하면 지난 4개월을 톡토로들도 우리도 함께 되게 힘들었던 시간이잖아요. 그리고
그런 얘기 진짜 많이 들었어요. 여둘톡이 있어서 버텼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그 시간을 우리들끼리 마무리를 하고 정리하는 그런 대화가 너무나 필요했고 이제 새 봄에는 새 나라로 가는 거잖아요. 우리. 맞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좋은 걸 좋다고만 말할 수 있는 여둘톡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저희의 본령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에피소드를 마무리 짓기 전에 정말 이 4개월을 지내면서 우리는 정말 다양한 것을 겪었고 그리고 다양한 순간을 목도했고 4월 4일의 결론 이후로 이 나라는 단단하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 사실을 재확인할 수 있어서 너무나 다행스럽습니다. 댓글 소개 시간입니다. 사연과 광고 문의는 w2talking, w 숫자 2 talking @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김소윤님의 댓글입니다. 4월 5일 새벽, 그러니까 파면 선고가 난 날 밤에 댓글 달아주셨네요. 아, 오늘 작가님들 목소리 듣고 싶네요. 실체는 모르지만 심적으로 함께하는 톡토로분들 마음으로 얼싸안습니다. 라면서 탄핵의 기쁨을 나눠주셨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아, 선우 씨. 네, 하나 씨. 우리 여둘톡 제일 첫 번째 에피소드가 2022년 4월 6일에 올라왔어요. 오늘이 지금 녹음하고 있는 오늘이 2025년 4월 6일이니까 3주년 되는 날인 거예요. 아, 3주년 축하드립니다. 선우 씨도 축하드립니다. 네, 저희가 톡토로들과 함께하는 3주년 기념은 4월 26일 톡토로 투게더 행사로 잡아놓고 있는데 여둘톡이 처음으로 세상에 전파를 내보낸 지가 지금 3주년이 되는 날이네요, 오늘이. 그리고 4월 5일 식목일이 되면은 여러분들 패딩과 함께 러브핑크 배워머도 이제 안녕하는 날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아직 추운데? 좀 더 해도 돼요. 조드로님께서 만장일치 파면되었네요. 이 당연한 결과를 받기까지 너무 힘들었는데 그 과정에서 여둘톡 언니들이 많은 힘이 되어주셨어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셨고요. 마곡톡토로님께서 대한민국 만세! 써주셨고 복향님께서 어느 때보다 괴롭고 길었던 겨울을 작가님들과 톡토로들 덕분에 버틸 수 있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다들 고생 많으셨어요. 여러분 드디어 봄입니다 하셨어요. 사실은 221님의 댓글입니다. 아버지가 제가 마음에 안 들 때마다 연을 끊자고 하시는데 이번엔 당신한테 대들었다고 본가로 무릎을 꿇으러 내려오라고 하셨어요. 12월 계엄령이 아주 신선하진 않았다고 하면 이해하실까요? 가만히 있어도 눈물이 주르륵 흐르는 시기인데 여둘톡을 들으며 그나마 웃고 버티고 있습니다. 작년 겨울부터 듣기 시작해서 거꾸로 정주행 중인데 여둘톡 영원히 안 끝났으면 좋겠네요. 언니들 늘 감사하고 저도 좀 더 힘내볼게요 하셨습니다. 사실은 이님께서 지금 경제 사정이 어떠신지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는 저희가 모르겠지만 상황을 바꿀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말을 계속 듣기만 할 필요는 없어요. 상황은 나중에 바뀔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산방초님의 댓글입니다. 벌써 여둘톡 세 번째 생일이 다가오네요. 저도 생일이 4월 4일이라 항상 여둘톡 축하받으며 제 생일도 축하받는 것 같아서 덩달아 기분이 좋아집니다. 게다가 매년 최고의 생일 선물을 받았는데 무려 공개방송 티켓팅을 2번이나 성공했고 또 이번에도 성공했다는 점입니다. 여둘톡을 매주 제철로 들어서 그런지 저도 어느새 티켓 요정이 되었네요. 그리고 다음으로 기대되는 생일 선물은 탄핵 선고입니다. 제 생일 당일이 탄핵 선고일이라 너무 떨리고 긴장되네요. 인생 최고의 생일일지 인생 최악의 생일이 될지 걱정이 됩니다. 언니들 항상 목소리 외쳐주시고 투쟁해주셔서 감사해요. 멋진 울언니들 여둘톡 3주년 축하드리고 사랑합니다. 다음 주에 밝은 목소리로 다시 돌아오실 수 있길 바라요 하셨네요. 아, 생일 축하드립니다. 최고의 생일 선물 받으셨겠네요. 그러게요. 첫 번째 공개 방송 때 마이크 잡고 생일이라고 자랑해서 선호하나 작가님께 축하도 받았다지요 라고 써주셨는데 기억납니다. 저희도 4월 4일에
한참 전부터 예정되어 있었던 친구 집들이 모임이 있었는데 그런 날 여럿이서 같이 축하하니까 정말 기분 좋더라고요. 아마 생일 겸 탄핵 축하를 오늘까지도 많이 받고 계실 것 같네요. 어떡해요. 오포도 토로님께서 왓츠 인 마이 냉장고 완전 기대됩니다. 라고 하시는데 한번 준비해봐야겠네요. 가능할까요?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시골 토로님께서 황선우 작가님 에피소드 3편에 아무튼 리코더 쓰신다 하셨는데 드디어 세상에 3년이나 걸린 거야? 대단하다. 3화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와. 역작의 탄생을 실시간으로 지켜본 듯합니다. 정말 그렇겠네요. 아우, 역작은 3화부터 책이 나오고 읽어보셔야지. 142화에 왔을 때까지 쓰고 있었던 거잖아요. 마무리가 이제 되었습니다. 약속하셨던 아무튼 리코더 특집도 기다려도 될까요? 자식이 밀린 숙제를 언제쯤 끝내나 지켜보는 마음으로 아무튼 시리즈 신간의 책 날개를 들여다봤는데 출간된다니 너무 기쁩니다. 작가님 무지무지 축하드려요 하셨어요. 하늘바님께서 선고일 나와서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들었네요. 작가들 한 줄 시국 선언 전자책으로 다운받았어요. 선우 작가님도 탈고 책 마무리 축하드려요. 책 나오면 바로 읽을게요. 각종 꿀팁 넘친 회차였어요. 이소라 콘서트 체험 부럽네요. 라고 하셨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지난 화가 몰입의 즐거움에 대한 이야기였죠. 네. 꿈꾸는 눈썹님께서 저도 이소라 언니의 봄밤에 있었어요. 두 작가님이 바로 내려다 보이는 1층 테라스석. 두 분을 부르고 싶었지만 공연 시작 전부터 공연이 시작된 느낌이어서 부르지 못했어요. 수평의 고요와 수직의 떨림이 교차하던 그 밤, 그 마음 한가운데에 조용히 여운이 내려앉았어요. 여들톡 덕분에 그 감정이 또 오래도록 유효하네요. 고맙습니다 하셨네요. 지난번 댓글 소개해드렸던 본인이 외국인이라고 밝히셨던 다니님이 새로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한국에 유학 와 있는 분이셨죠? 이번 주 에피소드 재미있게 잘 들었습니다. 몰입 상태가 지나고 나서 행복감을 느낀다는 말에 200% 공감해요. 저도 공부할 때가 아니라 학교에서 집에 가는 길에 오늘 진짜 집중하고 몰입해서 공부했다 라고 느끼면 정말 뿌듯하고 상쾌하거든요. 그리고 저번에 하나 작가님이 꽃샘추위에 대해 물어보셨는데 우리나라 말에도 그러니까 다니님 나라의 말에도 비슷한 뜻의 명사가 있긴 하지만 한국어처럼 이 현상을 귀엽고 흥미롭게 표현하는 것은 아닙니다. 꽃샘추위를 고려대 한국어 대사전에서 찾아보면 꽃이 피는 것을 시샘하여 부리는 매서운 날씨라는 뜻으로 이른봄 꽃이 필 무렵 변덕스럽게 추워지는 날씨나 그 추위를 이르는 말이라고 풀이하고 있어요. 덕분에 꽃샘추위에 이런 뜻도 담겨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한국어가 참 매력적인 언어라는 것도 다시 느꼈습니다. 히히. 이제 정말 봄이 왔네요. 모두 꽃 구경도 하고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하셨어요. 진짜 세상은 하루하루씩 봄으로 다가가고 있었을 텐데 조마조마하던 일이 잘 마무리가 되니까 비로소 이 봄이 눈에 들어오는 것 같아요. 썬정님도 비슷한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비 오는데 우산 쓰고 산책하면서 듣고 있어요. 어제 파면되고 나니 마음이 너무 평화로워서 여들톡 듣기에도 너무 좋아요. 꽃들도 너무 예뻐 보이고요. 모두 축하하고 감사합니다 하셨네요. 이응토로님께서 몰입은 멀티의 반대말이다. 그리고 몰입의 세계를 구축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들이 공감이 많이 되었어요. 아무리 좋은 공연이라도 핸드폰을 보면서 감상하면 과연 몰입의 즐거움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 그리고 핸드폰을 저 멀리 치우는 것이 몰입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오늘따라 댓글 소개가 참 재미있네요. 도라에몽이가! 랑 또경수 에피소드 차에서 키득거리면서 들었어요. 오늘도 즐거운 방송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법치가 살아있는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해외교포라고 하는 제목으로 메일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나선우 작가님. 캐나다에서 여둘톡을 즐겁게 듣고 있는 캐토로입니다. 한국 시간 12월 3일 밤 12시, 캐나다 시간으로 12월 3일 아침 7시 즈음 저는 눈 뜨자마자 카톡을 확인하며 일어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주식시장 오픈 시간을 맞추느라 저보다 일찍 일어나는 옆지기는 이미 일어나 주식창을 들여다보느라 여념이 없었고요. 카톡을 보다 계엄 뉴스를 보고 이런 황당한 가짜 뉴스가 있나 생각했다가 네이버 뉴스란을 보고 아니 이게 진짜라고? 저도 모르게 외쳤습니다. 그리고 옆지기에게 말했죠. 이거 봐봐. 한국에 계엄 터졌대. 옆지기의 첫마디 또한 저의 반응과 같았습니다. 계엄은 무슨 계엄이야. 어디서 가짜 뉴스 보셨구만. 아니야. 진짜래. 뉴스 봐봐. 각종 실시간 뉴스 영상을 보며 저희는 눈물이 왈칵 났습니다. 캐나다에 둥지를 틀고 산 지 오래이나 내 부모와 형제가 살고 있는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계엄이라뇨. 두려웠고 불안했습니다. 길 가다 누군가에게 뺨따구를 얻어맞은 듯한 충격이었어요. 해외 교포인 저희도 그러한데 한국에 계신 분들은 어땠을까요? 아침 내내 국회 사태를 실시간 유튜브 방송으로 지켜보았고 혹시나 작은 사고가 큰 유혈 사태로 번질까 조마조마한 마음이었습니다. 그 후로 몇 달간 답답한 마음으로 사태를 지켜보았고 어제 파면 판결이 난 것을 보고 너무 기뻤습니다. 저와 옆지기 그리고 친정 식구들은 다 정치 철학이 같아 함께 기쁨을 나눴습니다. 하지만 정치색을 떠나 무엇보다 기뻤던 건 대한민국에 법치가 살아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영어로 rule of law라고 하죠. 무엇을 믿든 법이 존중되는 사회라는 사실이 기뻤습니다. 2022년 미국 대법원에는 1973년 로 대 웨이드 판결이 뒤집어졌지요. 그 결과 여성들이 자기 몸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를 여러 주에서 박탈당했습니다. 낙태가 위헌이라는 판결이 뒤집힌 거죠. 로 대 웨이드는 너무나 중요한 판결이었는데 말이죠. 2020년대를 사는 미국 여성들은 1970년대의 여성보다 적은 권리를 갖게 된 거죠. 이데올로기가 법치를 앞서는 미국과 법치가 이데올로기를 앞서는 대한민국. 강남스타일을 캐나다 현지 라디오에서 들을 수 있었던 2012년, 그리고 맥도날드에서 BTS 미를 살 수 있었던 2021년, 그리고 한강 작가님의 노벨 문학상 소식을 접한 2024년 또한 경험했지만 2025년 4월 4일이야말로 가장 자랑스러운 날이었다 생각합니다. 유난히 길었던 겨울, 그 추운 엄동설안에 평화로운 그러나 강경한 시위를 이어가신 국민들, 감사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돌아갈 저의 고향을 지켜주셔서. 추신,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 편을 들을 때쯤 저도 몸과 마음이 지쳐 있었던 터라 신나는 에피를 찾다 경축 한강작가 노벨문학상 수상특집을 다시 들었는데 그렇게 마음이 업될 수가 없더라고요. 이렇게 행복했던 2024년을 다 지워버린 12월 3일. 앞으로도 기분이 좀 처지면 119화를 들으려고요. 하셨습니다. 정말 이때만 해도 우리가 해맑게 진짜 기쁨에 들떠서 축하 방송을 하고 있었네요. 그죠? 맞아요. 이번 143화 언니들이 얼마나 신나게 방송할까라고 생각했다가 정색한 시사 팟캐스트에 혹시나 실망하신 분들은 119화를 들으시면 다시 업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저희가 또 굉장히 쉽게 일희일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음 144화부터는 또 평소처럼 되게 즐겁게 그런 좋은 걸 얘기하는 방송으로 돌아올 것 같아요. 맞습니다. 갈매동에서 살고 있는 갈토로님의 메일입니다. 안녕하세요, 하나선우 작가님. 여자 둘이 살고 있습니다를 읽으며 김혜수 배우님 톤으로 좋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좋다를 몇 번이고 내뱉었어요. 그 뒤로 하나선우 작가님의 에세이를 찾아 읽기 시작했고 언니들의 얘기를 계속 듣고 싶다. 언니들의 모든 것을 알고 싶다 생각하며 여들톡을 찾아 듣기 시작한 지 이제 2년 조금 안 된 것 같아요. 출퇴근길 차 안에서 중량을 치며 웨이트 트레이닝 하시나 보죠. 샤워하며 식사를 준비하며 제 일상의 한 부분에 늘 함께 해주셨습니다. 오늘 모든 국민이 기다렸던 소식으로 언니들께 메일이 쏟아질 것 같아 보내기를 고민했는데요. 저에게 너무 의미 있는 날이라 그리고 무엇보다 이 시간을 버텨내는데 언니들 덕이 너무 커서 감사한 마음을 담아 처음으로 메일을 보냅니다.
저는 작년 6월 2년 4개월의 군복무를 마치고 전역했습니다. 사랑했던 조직을 떠나는 것은 참 슬픈 일이더군요.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처음 맞닥뜨린 사회가 군 조직이었던 저는 전역한 지금까지도 군대는 마음의 고향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군 생활 동안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은 왜 군대에 온 거야? 였습니다. 여성이라 유독 그런 질문을 들은 것도 같은데요. 어떤 의도였든 제게는 초심을 찾기 좋은 질문이라 늘 진심으로 답변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해서 왔습니다. 제 첫사랑인 부모님, 여생을 함께하고 싶은 친구들, 멀리서 지켜만 봐도 멋진 사람들, 삶이 지난하다고 느낄 때마다 찾았던 한강, 신나게 뛰어놀던 학교 운동장, 안주가 맛있는 술집. 제가 사랑하는 모든 것들이 이 작은 나라에 모조리 있다는 게 행운처럼 느껴졌어요. 작더라도 보탬이 되고 싶었습니다. 이 나라에게 받은 것을 나누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계엄이 일어난 날부터 저는 제 선택에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내 직업은 저런 게 아니었는데, 내 동료들은, 내가 사랑한 사람들은 저렇지 않았는데, 내가 배운 건 저런 게 아니었는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며 나라가 혼란한 내내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여전히 그곳에 있는 제 동료들은 더욱 힘든 시간을 보냈겠지요. 저희 병과는 기갑인데요. 혹시 몰라 설명드리면 병과는 대학으로 치면 전공 같은 거고 기갑은 전차를 운용하는 병과입니다. 제 동료들을 보며 들었던 생각입니다. 차가운 전차 안에는 따뜻한 사람이 있다. 나라를 위해서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이 눈빛을 다시 볼 수 있을까? 동료들을 보며 생각했는데요. 시위 현장에서 봤던 분들께 그 눈빛을 봤습니다. 그때 생각한 것 같아요. 내 선택은 틀리지 않았어. 내가 사랑하는 것은 여전해. 오늘 그 생각이 증명된 것만 같아 마음이 더 홀가분해졌어요. 언니들께서도 피자와 맥주로 축배를 들고 계시더라고요. 저도 슬쩍 끼고 싶은 마음에 영혼 보내기 했습니다. 저는 다시 나라를 위해 일을 하게 될 것 같아요. 더 좋은 나라에서 좋은 것을 좋다고 말하며 내가 사랑하는 국민들이 지켜낸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같은 마음으로 함께해준 언니들께 너무 감사합니다. 큰 위로와 힘이 되었어요. 이상입니다. 별토로 드림? 앞에는 갈토로인데 뒤에는 별토로라고 돼 있어. 아니 이분 처음에 자기 톡토로 이름을 짓고 시작했다가 이름을 바꾸셨어요. 마지막에 갈토로와 별토로 중에 본명이 무엇일까? 정체가 뭐예요? 군복무를 하시던 갈별토로 님께서 이렇게 메일을 주셨는데 진짜 이 마음이 뭔지 너무 알 것 같고 이번 계엄이 정말 다행히도 성공하지 않았던 중요한 이유가 여러 군 부대에서 장성들이 그리고 사병들이 이 명령에 쿠데타 명령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대응했기 때문이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시민들도 발빠르게 정찰을 막아섰고 국회를 지키기 위해서 나섰고 이 군대와 시민이 이런 식으로 서로 대치되도록 만든 것이 또 이 쿠데타가 위헌이었던 사유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군인의 관점으로 또 쿠데타를 내란을 돌아보는 이야기를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시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다시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게 될 것 같고 더 좋은 나라에서 좋은 것을 좋다고 말하며 내가 사랑하는 국민들이 지켜낸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이 마음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날이 왔네요 라는 메일입니다. 언니들 안녕하세요. 산솔새 톡토로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부터 지금까지 어떤 각성 상태가 유지되는 기분입니다. 언니들과 여러 톡토로들께서도 이런 기분일까 싶어 메일을 보내봅니다. 고백을 하나 하자면 저는 서울에서 지내고 있으면서도 여의도가 멀지 않은 곳에 지내고 있으면서도 단 한 번도 시위에 나가지는 못했습니다. 사람이 많이 몰리는 곳에 가면 공황장애가 오기 때문이었습니다.
실시간 라이브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것만 보아도 공황이 오곤 해서 차마 거기까지 직접 가지는 못했습니다. 나도 내 마음을 모으고 싶은데, 표현하고 싶은데, 어찌할까 고민을 하다 당시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 설치됐다던 쉼터로 대뜸 핫팩 500개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미미한 온기였겠지만 현장에 계신 분들을 응원하며 동참하고 싶다는 저의 작은 마음으로요. 오늘 이날이 되니 그동안 이곳 저곳에서 모여서 소리를 내준 많은 분들께 감사하다는 마음을 전하고 싶어요. 따로 그분들께 소리쳐 외칠 방도를 몰라 먼저 언니들께 또 현장에 계셨을 많은 톡토로 분들께도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24 헌나 8 선고요지의 문장 하나하나 한 땀 한 땀이 보고 또 봐도 잘 쓰인 문장들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반 행위가 무엇이고 톡토로 여러분 이거 한 번만 해보세요. 피청구인의 법 위반 행위가 무엇이고 또 얼마나 중대한지에 대해 알기 쉬운 말들로 잘 정리된 문장들이 헌재의 재판관들께서 얼마나 고민하고 쓰셨을지도 느껴졌습니다. 특히 피청구인이 겪은 여러 상황에 위기를 의식하고 국정 운영에 막중한 책임감을 가진 것은 정치적으로 존중할 수 있으나 이로 인한 의사결정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며 민주주의와 조화될 수 없는 계엄을 선포하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은 앞으로도 대한민국에 이런 일은 용납될 수 없다는 사법부의 결의로 보여 어딘지 안심이 되기도 했네요. 언니들과 톡토로들은 이번 선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셨을지도 궁금하네요. 다음 여둘톡에서 말씀해 주시겠죠? 실컷 했습니다. 저는 지난 12월부터 미뤄왔던 가족여행 계획을 이제 짜보려고 합니다. 미뤄왔던 폭삭 속았수다 드라마 정주행도 마음 편히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손에 영 잡히지 않던 책들도 이젠 잘 읽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주엔 벚꽃도 보러 가보렵니다. 이상입니다. 산솔새 톡토로 드림 하셨어요. 자, 이제 미뤄왔던 수많은 것들 실컷 하십시오. 네, 저희는 미뤄왔던 공개방송 준비를 이제 매진해야 합니다. 가열차게 해야 됩니다. 음악 연습도 많이 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여러 편집자님들께 이제는 더 이상 마감이 늦어지는 것에 대한 핑계를 댈 수가 없죠. 그렇죠. 네. 마감도 열심히 하고 공개방송 준비도 열심히 해야죠. 하지만 저는 며칠만 더 이 뽕에 취해 있을래요. 민주주의 공화국 뽕. 아니 당신은 리코더 마감 끝냈잖아. 뽕에 취해 있어도 되지. 머릿속으로 이걸 다시 재생하는 게 너무 쾌감이 있어. 맞아요. 파면한다.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 장면을 되풀이하는 게 너무 쾌감이 있어요. 그리고 그거 아세요? 문영배 헌법재판관님, 대법관님이 또 파워 블로거시잖아요. 책을 굉장히 많이 읽으시고 맞아요. 독서 감상문을 블로그에 아주 많이 정리를 해놓으셨는데 역시나 최고의 에세이 여자들이 살고 있습니다도 읽으셨더라고요. 맞아요. 8살 읽으셨어. 괜찮은 사람이다.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주 반가웠습니다. 자, 문영배 재판관도 읽은 여자들이 살고 있습니다. 갑작스런 영업으로 143화를 마치겠습니다. 좋은 걸 좋다고 말하기 여둘톡 143화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였습니다. 톡토로 뒤에는 여둘톡이 있고 여둘톡 뒤에는 톡토로가 있고 우리 모두의 뒤에는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새로운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화요일입니다. 감사합니다.